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33강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교재를 보시면 조선 전기의 경제 그리고 조선 후기의 경제가 아마 시대 순으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같이 조선 전기와 그리고 후기의 경제를 같이 이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예전에 고대 국가 그리고 고려 때도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수치제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가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테마를 가지고 경제 파트를 볼 때는 이해가 편하더라.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제도와 그리고 토지제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의 첫 번째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제도란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를 갖다 말하는데, 이 수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토지세가 되겠죠. 토지세. 이 토지세는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 때 기본적인 원칙은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게 되냐면 10분의 1을 갖다가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마를 갖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했다. 그러면 10가마를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때, 몇 세기 때? 15세기 때 세종 때 이르게 되면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여 공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이 공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세분화하여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시면은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는 비옥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B라는 토지는 비옥도가 상당히 좋다. 그러면 똑같이 100가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가마를 갖다가 생산할 때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5명만 투입되면 되는데, 여기에는 10명이 투입됐다, 노동력이.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10분의 1로 모든 땅이 세금을 갖다가 똑같이 거두는 게 맞냐,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따라서 풍흉이나,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도 세금을 달리 거두어 들여야 되고,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도 조금 달리 거두어 들여야 된다 해서 세종 때 만들어진 이런 세금 거두는 제도를 공법이라 부르는데, 세부적으로는 전분 6등법과 그리고 연분 9등법이라 하여, 즉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다시금 연분 9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이렇게 분화해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갖다가 바로 공법, 세부적으로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마련되다가 이후 임진왜란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세금을 거두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또한 이 징수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지금 보다시피 일일이 품형도 따져야 되지, 또 그리고 그 3년마다 토지의 비옥도도 다시금 재측정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에 너무 어려움이 발생하여 드디어 16세기 때 인조 때 이르게 되면, 자, 이거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때 이르게 되면 영정법이라는 제도가 드디어 마련되게 됩니다. 영정법이라는 제도는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1결당 무조건 어떻게 세금을 나게 해야겠다? 토지 1결당 그 사두로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 드리는, 즉 최저 세율을 갖다가 적용하는, 적어 보겠습니다. 최저 세율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더라. 토지 1결이라고 하면 현재로 치면 한 축구장 크기 이 정도 되는 토지에 사두만 무조건 내면 되는 그러한 제도겠죠.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농민들에게 사실은 커다란 이득을 주었다기보다는 양반 지주에게 실제로 큰 혜택을 준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목적은 맨 처음에 양반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토지가 많으면 그만큼 이득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누구에게? 양반 지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간 제도가 바로 이 영정법이라는 제도가 되겠더라.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이 용이죠. 조용할 때 용. 역이라고 부르죠. 노동력을 갖다 국가에다 무엇을 바치는 것?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는 제도를 갖다가 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노동력은 16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59세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노동력은 다시금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역은 국가에다가 건설 현장, 성곽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때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을 요역. 그래서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에 복무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군대에 복무할 때는 이걸 갖다가 정군이라 부르고, 내가 가정사에 의해서 군대에 직접적으로 갈 수 없거나 혹은 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군대에 가지 못할 때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필해주는 사람으로 대신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보인이라 부르죠. 봉족이라고도 부르고 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인 1592년 이전까지는 조선이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1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즉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뭘로? 노동력을 바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즉 군복무를 갖다가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군대는 상당히 깊이 대상이었더라.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때 대립제라든지, 대립제, 이게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과거 때만 해도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안 갈 경우에는 대신 남한테 돈을 갖다가 좀 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 대가를 치르고 대신 보내는 그런 제도를 대립제. 다음에 반군 수포제라는 제도도 승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일정한 포를 갖다가 납부를 하고 군대를 갖다가 면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립제나 지금 보시는 반군 수포제나 이 불법입니다. 불법. 관아에 뇌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들. 그래서 이 불법인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도저히 이렇게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실제로 국가에다가 포를 내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합법인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합법적인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군적 수포제라고 부릅니다. 군적 수포제. 그래서 이게 1년에 얼마를 내냐면 1년에 2필씩 이렇게 포를 갖다가 국가에 납부하고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죠. 그러다가 드디어 언제 때 이르게 되면 바로 영조 때 이르게 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살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때 영조 때 이르게 되면 바로 균역법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뭐가 시행되었다? 균역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1년에 원래 몇 필씩 냈죠? 1년에 2필씩 내던 제도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연관해서 같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1년에 2필씩 세금을 거두어 들이다가 이제 1년에 한 필씩 세금을 갖다가 줄여서 거두다 보니까 세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발을 했겠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선무 군관포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무 군관포란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상류층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갖다가 주고 그에 따라서 1년에 세금을 갖다 그 사람들에게도 거두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게 어떠한 관직을 내려주고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 관직을 주고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 드리는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외에도 어장세, 다음에 염세, 염전세라고도 부르죠. 소금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세, 이런 것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인다든지, 그리고 지주에게도 이때 1결당 2두를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결작이라고 부릅니다. 결작.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들러서 세금 부족분을 갖다가 보충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균역법.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영정법이라든지 그리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은 조선 후기 때에 만들어진 수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세금 중에서 마지막으로 조에 해당되겠죠. 이 조는 공납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거두어 들이는 제도다? 특산물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는 제도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는 제도죠. 사실 백성들에게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던 제도가 바로 이 특산물 부과죠. 중앙에서 너희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산물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 양을 부과를 시키면 그 군현에서 각 집에다가 또 부과를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마산 지역이라고 치면 마산에는 원래 단감이 잘 나는데 귤을 갖다가 제출해라,
이런 경우도 상당수가 많았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구해서 내어야 여러 가지 관아로부터 해를 갖다 입지 않는 그러한 제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다 부여했던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공납인데, 보시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각 군현에 할당량을 갖다가 부과를 하면 이 군현에서는 다시 각 집에다가 각 호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납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대납, 말 그대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납. 그런데 이 대납을 갖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특산물을 갖다 관아에 제출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막대한 울며결자식으로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이 물건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구해서 오면 다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대납인데, 내가 대납을 하고 싶지 않으면 너무 이 이자라든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나는 대납을 안 하겠다, 내가 어쨌든 구해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국가 관아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대신 구해서 납부할 때 국가에서, 즉 관아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납이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까지 이릅니다. 그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방납이라 부릅니다. 방납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대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아예 받지도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백성들을 갖다가 가장 힘들게 했던 이러한 제도가 바로 공납, 그리고 16세기 때는 대납이라든지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광해군 때 이르러서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동법.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가 거의 전국에 실시되는 동안 100년이나 걸렸던 바로 제도가 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어디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제일 처음 시행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는 이제 특산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특산물 내지 말고 무조건 토지 1결당 몇 두로 내라? 12두로 세금을 내라는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많은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이로움을 주고 반대로 양반 지주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앞서서 시행된 이 공납은 각 관아 군현에서 각 호에다가 지급을 했죠. 호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산이라는 지역에 귤을 구해와라. 귤을 갖다가 무조건 100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배당이 할당이 되면 그 마산이라는 집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산다 치면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 D라는 집 해가지고 이렇게 10가구가 산다면 각 집에다가 몇 박스씩 부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10박스씩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땅이 많든 땅이 적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박스를 갖다가 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토지 1결당 세금을 내는 기준이 각 집마다 부과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입니다. 토지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양반 지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처음으로 강해군 때 시행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까지 거의 100년이나 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을 갖다가 불러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불러일으켰느냐. 첫 번째, 이제 국가에서 특산물을 거두지 않으니까 특산물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특산물을 구해다 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산물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뭐 조금씩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구매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구하러 다니면서 또 이 사람들이 팔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또한 공납의 전세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공납으로 내지 않고 전세로만, 토지세로만 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대동법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들은 특산물 내지 말고 무조건 쌀로 내라. 그 외에도 나중에 조세의 급납파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의 급납파. 말 그대로 금은 돈을 갖다가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나 면포나 삼배나 이런 것들로 무조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제 특산물은 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변함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참고로 이 대동법을 갖다가 관장했던 관청은 선해청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했더라. 어디에서? 선해청. 여기에서 담당 기구였고, 여기서 관장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을 다른 말로 선해법,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지제도는 크게 보시면 조선 전기 때 이러한 변화 속에, 특히 조선 후기 때는 전세는 영정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균역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다음에 공납에 있어서는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 대동법은 중요하니까 꼭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담당했던 관청 명칭까지도 알아두시면 이해가 편하겠더라.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고려시대 때는 토지제도가 전시가제도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391년 조선이 건국되기 1392년 전년도에 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이 있어서, 즉 이를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경제적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건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토지의 수조건을 지급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지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를 보면 첫 번째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1391년 고려의 공양왕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세습은 안 됩니다. 세습은 안 되고,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근문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토지제도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이러한 토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맨 처음에 과전법의 토지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합니다. 경기도 땅에 한해서 그 땅을 갖다가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직에 있다가 그 관직에 복무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면 그 부인이라든지 자녀가 생계가 완전히 막막해지게 된 거죠. 그래도 한 집안에 양반의 부인이자 자녀인데 생계거리가 없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일이 발생을 하자, 이에 수신전이라든지 수신전,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냐면 부인에게, 관직의 부인에게 지급하는 제도. 그 다음에 훈량전,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뭐가 되느냐? 세습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습을 인정을 하더라.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보다시피 너무나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전 현직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또한 수신전 훈량전이 쌓여지겠죠. 그러면서 세습되는 토지도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지 부족 현상이 발발하여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일으키자, 이에 직전법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세조 때. 이건 좀 중요하죠. 우리 세조할 때도 이미 배웠겠지만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직전법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토지를 지급한다고 하지 말고 수조건이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즉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건을 갖다가 지급하는 제도를 직전법,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수신전이나 훈량 등등을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수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많은 세금을 갖다가 거두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재산을 늘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에 대한 착취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제도는 의도는 좋았으나, 즉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착취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또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다시금 세 번째 성종 때에 이르러서 바로 관수광급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관수광급제라는 것이 언제 때? 성종 때 시행이 됩니다. 성종 때 시행되어서, 이거는 뭐냐면 이 수조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직접 거두어서 다시 그 관리에게 주는, 중간에서 국가가 관청에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방관청에서 즉 수조건을 갖다가 대행하는 이러한 제도고, 그러다 보니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는 이제 직전법이 유명무실해졌겠죠. 더 이상 관리들이 수조건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아예 명종 때 이르러서는 네 번째 직전법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직전법을 어떻게 했다?
폐지시켜버리게 되더라. 어느 왕 때? 명종 때. 그러면 관직에 있는 관리에게는 무엇을 지급하느냐? 수조권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녹봉이란 것을 지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수조권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직접 그냥 쌀을 갖다가 월급이나 뭐 연봉 형태로 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무엇이 없어진 제도가 되겠다? 수조권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갖다 거두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조권의 권한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국가에서는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은 점점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수치제도와 그리고 그 토지제도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궁궐한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그래서 토지제도입니다. 일단은 힌트 중에 하나 토지제도가 나왔고, 우리나라의 수신전 율량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수신전 율량전 과전법입니다. 그죠? 과전법이라는 제도인데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일이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세조께서는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든, 세조가 만든 제도입니다. 바로 무슨 제도가 되겠다? 직전법이 되겠죠. 그래서 직전법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제거해 전지와 시지를 합쳐서 우리는 전시가라 불렀죠. 이거는 전시가와 연관성 있는 제도. 풍흉에 관계없이 고정하여 있다. 풍흉에 관계없이 바로 영정법이 되겠죠.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사두로 거두는 제도, 영정법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직전법이 되겠죠. 직전법이 될 것이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했다. 이거는 직전법 폐지와 관련된 명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더라. 다음,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자, 이 토지 지급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농공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를 부여했던 제도, 역분전이라고, 여러분들 고려 때, 고려 경제 때, 태조 때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공납의 폐단입니다. 공납의 폐단으로 만들어진 법은 바로 대동법이죠. 그죠? 대동법이 될 것이고, 처음에 경기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경상도 지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흥선대원군의 삼정의 개혁 중에서 호포제라는 게 있습니다. 호포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것이고, 1결당 4두에서 6두로 납부하게 했다. 이거에 바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실시된 전분 6등법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다음 선무군관법, 이건 균역법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균역법 시행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죠? 대동법.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지금 보다시피 크게 수치제도와 그리고 토지제도 이렇게 살펴봤고, 수치제도는 조선 전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후기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다음 토지제도는 과전법에서, 다음 직전법, 다음 관수간급제,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수조권을 거두는 제도가 폐지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